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의 배우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리스 바스테나크 원작의 닥터 지바고, 오늘은 그 8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14호 차량에는 호송병 보르투크가 징집 노동자 몇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다. 노동자 중 지바고 눈에 띄는 3사람이 있었다. 페트로그라드 국영 술집의 경리였던 프로프 프리툴리에프인데 사람들은 그를 경리로 불렀다. 또 한 사람은 철물점 점원이었던 16살의 바샤 브루이킨이고, 나머지는 혁명적 협동주의자 코스토예드 아무로스키인데 그는 머리가 백발이었다. 바샤와 경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 프로호르는 말미시우베 건달로 작은 키의 곰보였다. 그는 지난 가을 어느 날 네프스키 거리를 걷다가 민경대의 불신 검문에서 4급 배구표를 갖고 있는 것이 걸려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는 재판에서 전선에 참호를 파는 일을 선고받아서 거기로 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모스크바를 경유해 동부 전선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에게는 차구노바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녀도 노무자를 지원해 함께 가고 있었다. 또 프로호르의 다른 연인인 오르이즈 코바라도 타고 있었다. 바샤의 이력은 좀 달랐다. 그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죽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려고 철물점을 하는 바샤의 삼촌에게 보냈다. 그런데 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작년 겨울 소비에트에서 바샤의 삼촌을 불렀는데 사무실 입구를 잘 못 찾아 그만 노동징집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말았다. 거기서 징집 노동자들에 휩쓸려 블로그라다행 기차를 타고 호송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샤와 숙모는 역으로 달려갔다. 삼촌이 잠시 다른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자 감시병은 도주에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삼촌은 바샤를 인질로 잡혀놓고 잠깐 외출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고 감시병은 삼촌 대신 바샤를 호송열차에 태웠다. 그 감시병이 바로 함께 타고 있는 보르투크다. 바샤는 억울하게 노무자가 된 것이다. 협동조합주의자 코스토예드가 호송대장에게 바샤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대장은 사정은 딱하지만 당장 풀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코스토예드는 지바고 가족이 있는 구석에서 토끼의 앞다리를 맛있게 뜯고 있었다. 지바고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배가 어느 정도 찬 그는 농민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았다. 지바고 씨, 농민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 역 광장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암시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건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아요. 농촌에 가보면 마을이 다 농민들이 봉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적군이나 백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혁명에 눈을 떴을 때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죠. 그런데 혁명 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민 봉기의 이유입니다. 당신은 농민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바고는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그건 사실이에요. 난 사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일들을 알아서 골치를 썩일 이유가 없죠. 나는 무슨 일이든 순응하면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농민이 부유하고 잘 돼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착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살아야 하고 내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코스토예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바고는 혁명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그와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장인에게 넘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바고는 바샤와 프리툴리에프가 만면에 웃음 짓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기차가 그들의 고향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탄 기차가 중부 러시아를 지나 동쪽으로 향하는 동안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기차는 최근에 반란이 일어났다가 곧 진압된 마을을 지나면서 무장한 폭도들이 울거리는 불안한 지역을 통과했다. 어딘지도 모르는 들판의 한가운데서 기차는 자주 급정거를 했고 치안 순찰대가 올라와 승객의 서류와 짐을 검사했다. 이튿날 눈이 덮인 철로에서 탈선을 하지 않으려고 거북이 걸음을 하던 기차가 폐허가 된 역에 멈춰섰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불타버린 니즈니 켈메스 역이었다.
그 너머에 있는 마을도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역장이 폐허 속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차장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위로했다. 모두 타버렸나요? 네, 화재로 몽땅 탔습니다. 왜 그랬지요? 스트렐리코프의 행위는 아니겠죠. 바로 그가 한 짓입니다. 왜 그랬나요? 당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렇지 않소. 우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옆 마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스트넴딘스키 군 소속인 니즈니 켈메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가난한 농민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적의군에게 말을 조달하기를 거부했어요. 또 동원령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격을 가했군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 됐네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군요. 이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한데 당신들은 여기서 이틀쯤 묵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죠. 우리는 보충 병력을 전방으로 수송하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오. 농담이라니요? 일주일 내내 눈보라가 쳐 철로에는 어디에나 눈이 쌓였는데 눈을 치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반도 넘게 도망을 갔거든요. 제기라 어쩌면 좋담? 승객들을 모두 동원해야겠군요. 700명쯤 되니까 말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삽을 가져오면 당장 시작하죠. 철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집하고 일가도 물론 거들었다. 그때가 여행 중 가장 좋았던 사흘이었다. 눈에 덮인 풍경은 은밀하고 고요해 한폭의 동영화를 보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눈을 치우는 일꾼들은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징집 노동자들과 민간인들이 섞이지 않게 하고 무장병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감시했다. 눈을 치우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잠을 잘 때만 화물차로 돌아갔다. 날씨가 맑았지만 추웠다. 하지만 눈을 치우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집하고가 일하는 곳의 주위는 경치가 아름다웠다. 언덕 위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다. 정원이 큰 집으로 여름이라면 수목이 울창했겠지만 지금은 하얀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집하고는 문득 상념에 잡혔다. 저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혹시 어느 토지위원회가 접수해서 빈 채로 버려졌을까? 저 집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집은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제설 작업을 하는 사흘 동안은 즐거운 축제의 버금 같다. 일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일꾼들에게는 따뜻하고 신선한 빵이 배급되었다. 꼭대기는 매끈거리고 옆이 갈라지고 바닥에는 숯조각들이 박혀있는 그 빵은 파삭파삭하고 맛이 좋았다. 누구의 명령으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성찬이었다. 철로에 쌓인 눈을 사흘 만에 마저 치우자 곧게 뻗은 철길이 양쪽으로 나란히 보였다. 사람들은 화물차로 돌아갔다. 기차가 곧 출발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지바고와 토냐는 기차에서 내려 눈이 치워진 철로를 멀리까지 바라보았다. 철로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기차가 출발했다. 어디선가 여자 둘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연적인 차구누바와 오로이지 코바라가 싸우고 있었는데 차구누바는 도망가는 오로이지 코바라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벌였다. 기차는 산악지대를 달리고 있었다. 날씨도 경치도 들판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다. 북풍이 잦아들고 온화한 남풍이 불어왔다. 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도 평화로워 보였다. 집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그의 여행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기차의 작은 창에도 봄이 찾아들었다. 언 땅이 녹기 시작했고 계곡에서는 얼음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집하고는 눈을 비비며 봄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차가 자주 점거했다. 아마도 광산지대여서 그런 것 같았다. 기차가 설 때마다 승객이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차에 올랐다. 승객들은 각자 자기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상대방의 소식을 들었다. 집하고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북쪽에서는 백위군이 우세하다고 했다. 유리아티는 곧 점령될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집하고는 그들의 대화에서 갈리울린이 백위군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와는 멜위에제포에서 헤어졌던 것이 생각났다. 집하고는 잠에서 깨었다. 새벽이었다. 조금 전에 즐거운 꿈이 필름을 되돌린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나 행복감을 주었다.
기차는 어느 역인가에 정차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디선가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도 신선했고 꽃의 향기처럼 감미로웠다. 다음 날 아침 토냐가 집아이에게 말했다.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파리 한 마리 들어와도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잘 주무세요. 소둥이 일어나 깨웠는데도 모르고 잠을 자다니. 바샤와 프리툴리에프가 탈주했어요. 그리고 어제 싸웠던 차구노바와 오로이지 코바라도 함께 도망쳤어요. 또 있어요. 보르투크도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달아났는지 따로따로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르투크는 사람들이 달아난 것을 알자 자기 신상에 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친 것 같아요. 호송대장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열차 칸을 뒤지며 소리쳤어요. 도망간 놈들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기차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도 이동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차장은 기차가 묶어줄 수 없다며 펄쩍 뛰었어요. 해결이 안 되자 두 사람은 코스트웨드한테 가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이상한 이론만 말할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봄이 흐르고 있었다. 넓은 들판에 새싹이 보이고 호수 한가운데는 오리떼가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저기 오리떼 좀 봐. 그로코메 교수가 소리쳤다. 와, 정말 오리떼네요, 아버님. 집하고가 말했다. 아, 이제 알았어요. 아버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에 하죠. 징집 노동자와 여자들은 잘한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니 살인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을 뿐이에요. 백야가 끝나가고 있는 북극은 산의 나무들의 새잎이 돋아나고 들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멀지 않은 폭포에서도 물줄기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다. 폭포를 보고 있는 바샤는 너무 오래 걸어서인지 지쳐 있었다. 바샤는 땅 위에 양털 외투를 깔고 누웠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가요. 너무 이가 추워서 마주쳐요. 마을까지는 한참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야 우리를 숨겨줄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처진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니 허기가 져서 못 견디겠어요. 보르투크 아저씨가 우리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겠죠?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아주머니가 오로이지 코바라 아주머니를 기차에서 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 알아요. 풀밭에서 그녀가 일어나 달아나는 것을 저는 똑바로 보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프리툴리에프 아저씨와 함께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또 일행이 되겠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